주인장,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게요? 손님마다 상을 업고 나가는 망해가는 주막. 그런데 하룻밤 묵어가던 아이가 국솥에 소금 한 줌을 툭 던져넣자 주막이 난생 처음 맡아보는 기막힌 향기로 가득합니다. 과연 이 아이의 손끝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산세 험하기로 소문난 문경세제 고갯마루에 다 쓰러져가는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리만 날리는 이 주막의 주인은 박서방이라 불리는 사내였는데 그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해 빠진 위인이었지만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지독하게 없기로 유명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이라곤 길을 잃은 나그네나 돈 없는 장돌뱅이 뿐이었고 그들마저도 국밥 한 숟갈을 뜨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기둥뿌리는 썩어 들어가고 지붕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주막의 꼴이 마치 박서방의 처지와 꼭 닮아 있었지요. 음식은 손맛이 아니라 마음이라 했는데 내 정성이 부족한 탓인가 박서방은 텅 빈 주막 평상에 앉아 아무도 찾지 않는 부엌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비단결 같았으나 야속하게도 그의 투박한 손은 재료의 맛을 살리기는커녕 멀쩡한 식재료도 망쳐놓는 재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맛이란 혀끝에서 도는 기교가 아니라 먹는 이를 생각하는 뜨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야속한 세월이었지요. 어머니, 이 못난 놈이 어머니의 유언 하나를 못 지키고 이리 주저앉나 봅니다. 박서방은 텅 빈 쌀독을 어루만지며 왈칵 솟구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평생을 이 주막에서 나그네들의 배를 불리며 사셨고 눈을 감으시던 순간에도 배고픈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박서방은 그 유지를 받들고자 가산을 털어 주막을 이어받았지만 결과는 빚쟁이들의 독촉과 파리만 날리는 썰렁한 평상뿐이었습니다. 건너편 큰 길가에 새로 들어선 대박관에서는 연일 고기 굽는 냄새와 왁자지껄한 손님들의 소리가 들려왔으나 이곳은 정막 강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이달 금음에는 주막을 비워주고 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국이었으니 박서방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밖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서방은 마지막 남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시름을 달래고 있었는데 그때 닫힌 살인문 밖에서 무언가 툭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꺾인 것이려니 하고 넘기려 했으나 이내 가냘프게 문을 긁는 소리가 이어지자 박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롱불을 들고 조심스레 문을 열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문 밖에는 작은 짐승처럼 웅크린 검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제 몸보다 훨씬 큰 누더기를 걸친 조그만 사내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헝클어진 더벅머리에 얼굴은 숯검댕이 범벅이었고 맨발은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얼어 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히 끌어안고 있었는데 박서방이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밥 좀. 그 한마디를 끝으로 아이는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박서방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 입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형편에 당장 내일이면 쫓겨날지도 모르는 처지에 객식구를 드린다는 것은 불 속에 기름을 지고 뛰어드는 격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앙상한 손과 핏기 없는 입술을 보는 순간 박서방의 머릿속에서 계산이나 체면 따위는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서방은 황급히 아이를 둘러엎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아랫목에 낡은 솜니부를 깔아 아이를 눕히고 밤새 주물러 굳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겨울옷인 누비조끼까지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지만 아이는 쉽사리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닭이 울 무렵에야 아이의 굳은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빈 쌀독을 벅벅 긁어보니 바닥에 깔린 부스러기 쌀이 겨우 한 줌 잡혔습니다. 그것은 박서방이 며칠을 버텨야 할 마지막 식량이었으나 그는 주저없이 그 쌀을 씻어 솥에 앉혔습니다.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지 않으냐. 박서방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정성을 다해 미음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의 고질병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불 조절을 잘못해 쌀은 반쯤 타버렸고 급한 마음에 간을 맞춘답시고 넣은 소금은 턱없이 많아 국물은 쓰디쓸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서방은 후후 불어가며 뜨거운 미음 한 그릇을 소반에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이자 전부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때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부스스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퀭한 눈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코끝을 스치는 음식 냄새에 아이의 배에서는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서방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소반을 아이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춥고 배고플 텐데 어서 들거라. 뜨거우니 천천히 불어 마시고 아이는 말없이 박서방과 미음 그릇을 번갈아 보았고 경계심 서린 눈빛이 서서히 풀리더니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숟가락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허겁지겁 첫 술을 뜨려는 순간 박서방은 안도감과 동시에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제 형편없는 음식 솜씨를 알아채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아이의 반응은 박서방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댄 아이가 미간을 찌푸리더니 입에 넣기도 전에 숟가락을 도로 그릇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박서방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입에 맞지 않은 게냐? 그래도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아이는 대답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그것은 달고 달아 반질반질해진 나무 국자였습니다. 손잡이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오래된 물건임에도 기이할 정도로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국자를 쥐더니 마치 장수가 검을 쥐듯 비장한 표정으로 미음 그릇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박서방을 빤히 올려다보며 갈라진 입술을 떼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죽이 아닙니다. 박서방은 아이의 당돌한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해준 은공도 모르고 타박이라니 괘씸한 마음이 들 법도 했으나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하여 화를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투정을 부리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 마치 평생을 불 앞에 서온 장인의 그것처럼 매섭고 깊었습니다. 박서방은 머쓱한 마음에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자신의 솜씨가 형편없는 줄은 알았으나 다 죽어가던 아이에게조차 퇴짜를 맞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민망함에 얼굴이 벌개진 박서방은 그릇을 도로 가져가려 하였지요. 내 솜씨가 워낙 없어 미안하구나. 그래도 이것밖에 없으니 어쩌겠느냐. 정 못 먹겠으면 물이라도 떠다 주마. 하지만 아이는 그릇을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았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미음 그릇을 들고 부엌 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깜짝 놀라 아이를 말렸습니다. 아니, 몸도 성치 않은 녀석이 어딜 가려는 게냐. 하지만 아이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집에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아이는 고집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박서방이 황급히 따라 들어갔을 때 아이는 이미 식어가는 아궁이 불씨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하게 부직갱이를 놀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아, 위험하다니까? 박서방이 아이의 팔을 잡아 끌려던 찰나 아이는 솥뚜껑을 열고 타다 남은 누름밥과 정체불명의 짠 미음을 몽땅 솥에 붓더니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던 묵은 간장독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독은 박서방이 작년에 담갔다가 곰팡이가 쓸어버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건 썩은 장이다. 먹으면 배탈이 날 게야. 박서방의 만류에도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표주박으로 독의 가장 깊숙한 곳을 푹 찔러 검붉은 작물을 한 숟갈 떠냈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할 것이라는 박서방의 예상과 달리 표주박에서는 쿰쿰하면서도 달큰한 묘하게 입맛을 당기는 향기가 피어올랐지요. 아이는 그 작물을 끓고 있는 미음솥에 툭 털어넣었고 하얀 김이 솟구쳤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탄내와 짠내로 가득했던 부엌 공기가 순식간에 구수하고 깊은 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박서방이 평생 맡아본 적 없는, 아니,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따뜻하고 그리운 밥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홀린 듯 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품에서 꺼낸 그 낡은 국자로 솥 안을 천천히 일정한 박자로 저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했고 솥 안의 미음은 거칠었던 알갱이들이 부드럽게 풀어지며 황금빛 윤기를 띠기 시작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박서방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아까 자신이 망쳐놓은 그 쌀과 물이었는데 아이의 손길이 닿자 전혀 다른 음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아궁이의 불을 단번에 꺼뜨리며 뜸을 들였고 잠시 후 솥뚜껑을 열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보석처럼 빛나는 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는 국자로 죽을 한 그릇 퍼서 박서방에게 내밀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어르신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그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박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혀끝에 닿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리는 부드러움과 뒤이어 밀려오는 깊고 진한 감칠맛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이 아니었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생명의 맛이었지요. 세상에, 내 부엌에서 이런 맛이 나다니. 눈앞에 꼬질꼬질한 아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길 잃은 거지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아이의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와의 만남이 벼랑 끝에 몰린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안에 있는 거 다 아네. 당장 나오시게. 박서방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건너편 대박관의 주인이자 이 마을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악덕지주 최부자의 하인들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라며 들이닥친 그들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박서방은 아이를 등 뒤로 숨기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이제 막 기적 같은 맛을 보았는데 현실은 그보다 더 가혹하게 주막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친 발길질 소리에 낡은 살인문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매서운 밤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것은 최 부자네 하인들이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우두머리 격인 마당쇠가 흙투성이 신발로 마루를 쿵쿵 찍으며 들어오자 주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서방은 본능적으로 복동이를 등 뒤로 감추며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신가? 내 꼭 갚을 테니 며칠만 더. 그러나 마당쇠는 박서방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다짜고짜 술상 하나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사기 그릇들이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박서방은 눈을 질끈 감았고 등 뒤에 아이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박서방의 옷자락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잔말 말고 문서나 내놓으시게. 오늘이 금음이야. 마당쇠가 박서방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기이한 냄새가 난폭하던 마당쇠의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곰팡내 나는 주막에서는 절대 날 수 없는 구수하면서도 달큰하고 깊은 음식 냄새였습니다. 방금 전 아이가 끓여낸 그 신비한 죽 냄새가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와 하인들의 코를 자극했던 것입니다. 뱃속이 텅 비어있던 하인들은 저도 모르게 킁킁거리며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샌가? 자네 몰래 고기라도 삶고 있었나? 마당쇠는 멱살을 풀고 홀린 듯 부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과 함께 황홀한 향기가 폭발하듯 피어올랐고 마당쇠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솥 안에 남아있던 죽을 국자째 퍼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죽을 삼킨 마당쇠의 눈이 쟁반만하게 커졌습니다. 험상궂던 그의 얼굴이 일순간 멍해지더니 거친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지요. 이 맛은 어릴 적 엄니가 끓여주던 갱식이 맛이 아니더냐. 마당쇠는 게 걸음으로 솥을 끌어안고는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온 하인들도 덩달아 솥 주변에 달라붙어 남은 국물이라도 찍어 먹으려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신들이 빚독촉을 하러 왔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배를 채운 마당쇠는 묘하게 누그러진 표정으로 입가를 닦으며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복의 박서방, 자네 손끝에 꿀이라도 발랐나? 내 이 기막힌 맛을 봐서 오늘만은 그냥 가네만. 보름일세. 딱 보름 안에 돈을 마련해 놓게. 안 그러면 그날은 이 주막 아궁이를 확 엎어버릴 테니 각오하시게. 하인들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지만 그들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그 낡은 국자를 닦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닦던 국자를 품에 넣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복동이라 합니다. 복동이. 복을 불러온다는 뜻이구나. 참으로 고맙다. 내 덕분에 살았어. 그날 밤 박서방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든든함과 희망이 가슴속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자신에게 보낸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노라고 다짐하며 잠든 아이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부터 개똥이네 주막의 부엌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서방은 스스로 부엌의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7살 배기 복동이에게 국자와 칼을 맡기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일이었으나 박서방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동아, 오늘부터 이 부엌은 내 것이다. 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 불을 떼고 재료를 다듬으마. 복동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복동이의 요리법은 기이할 정도로 단순했는데 비싼 고기나 귀한 약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뒷산의 지천으로 널린 냉이와 쑥을 캐오게 했고 창고 구석에서 말라 비틀어져 가던 무청 시래기를 꺼냈습니다. 박서방이 의아해하며 물을 때마다
복동이는 짧게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재료는 잘못이 없어요. 다루는 손이 문제지. 그 말은 박서방의 뼈를 때리는 말이었으나 결과물을 보면 도무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동이가 쭈글쭈글한 무 하나를 썰어 넣고 멸치 몇 마리로 육수를 낸 뒤 그 묵은 간장으로 간을 맞춘 국밥은 그야말로 천하의 미였습니다. 화려한 양념 맛이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 숨쉬며 입안에서 춤을 추는 듯하였지요.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마당쇠의 입을 통해, 그 다음에는 지나가던 장돌뱅이들의 입을 통해 개똥이네 주막의 국밥 맛이 기가 막히더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평상에 하나둘씩 손님이 차기 시작하더니 며칠이 지나자 점심때가 되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어이 주모. 아니, 박서방. 여기 국밥 2그릇 더 주게. 맹물만 끓여내던 박서방이 귀신에라도 홀린 게야? 어찌 이런 맛이 나지? 손님들은 연신 감탄하며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웠습니다. 박서방은 땀을 뻘뻘 흘리며 국밥을 나르면서도 입이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평생 듣던 손맛 없는 놈이라는 멸시가 명물 주막이라는 칭송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부엌 안쪽에서 작은 발판을 딛고 서서 커다란 가마솥을 젓고 있는 복동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였습니다. 박서방은 따뜻하게 데운 물을 대야에 담아 복동이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퉁퉁 부은 아이의 발을 보며 박서방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힘들지 않으냐? 고작 7살에 이게 무슨 고생인지. 복동이는 고개를 저으며 품속의 국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제게 부엌을 내주셨잖아요. 전 부엌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때 복동이의 눈빛은 7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장수처럼 비장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간직한 눈빛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묻고 싶은 것이 많았으나 꾹 참았습니다. 아이가 굳이 말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을 터 그저 기다려주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행복한 비명은 꼬박 보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개똥이네 주막의 쌀독은 바닥을 보일 새가 없이 채워졌고 엽전 꾸러미는 묵직하게 쌓여갔습니다. 박서방은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을 모았고 복동이에게는 떼떼옷을, 자신에게는 새 버선을 장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이 산신령의 도움을 받았거나 도깨비와 내기에서 이겨 요술방망이를 얻었을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길 건너편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자랑하던 대박관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대박관의 주인 최 부자는 분기탱천하여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뭐라? 그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손님이 미어 터진다고? 최 부자는 탐욕스럽고 심술궂기로는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막이 최고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기에 하찮게 여기던 박서방의 성공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 그 비결을 알아내야겠다. 마당쇠 너 이놈. 당장 가서 그 비법을 캐오너라. 최 부자의 호통에 마당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먹어본 그 맛은 비법 따위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불호령을 거역할 수 없어 마당쇠는 밤눈이 어두워진 틈을 타 개똥이네 주막 담벼락에 몸을 숨겼지요. 그 시각 주막의 부엌에서는 박서방과 복동이가 내일 쓸 재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내일은 장날이니 손님이 더 많겠구나. 물을 좀 더 썰어 놓을까? 아니요, 무는 바람이 들었어요. 대신 얼갈이 배추를 쓸 거예요. 설이 맞은 얼갈이가 지금은 고기보다 달거든요. 복동이의 단호한 말에
박서방은 군말 없이 물을 치우고 배추를 가져왔습니다. 담 너머에서 이 광경을 훔쳐보던 마당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막의 주인이 머슴처럼 일을 하고 젖비린내 나는 어린아이가 상전처럼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그 아이가 쥐고 있는 국자가 솥에 들어갈 때마다 맹물 같던 국물이 황금빛으로 변하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저놈은 요물인가? 아니면 신동인가? 마당쇠는 허겁지겁 대박관으로 돌아가 최 부자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뭐라? 꼬마 녀석이 요리를 한다? 최 부자의 가늘게 찢어진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돈 냄새를 맡는 데에는 귀신 같은 재주가 있는 자였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솜씨를 가졌다면 그 아이만 손에 넣으면 천하의 돈을 다 긁어 모을 수 있겠다는 사악한 계산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서방, 내 놈이 감히 보물을 숨겨두고 있었구나. 최 부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하인들을 불러 모았고 단순히 빚을 받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서방을 완전히 짓밟고 그 신통방통한 아이를 자신의 부엌에 앉힐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 평화롭던 개똥이네 주막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무렵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최 부자가 거만하게 팔자걸음을 걸으며 주막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숟가락을 멈추었고 박서방은 사색이 되어 뛰어나갔습니다. 최 부자 어른, 빚이라면 여기 준비해 두었습니다. 약속한 보름이 아직. 박서방이 돈주머니를 내밀었으나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지팡이로 돈주머니를 탁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엽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깟 푼돈 받자고 온 게 아니다. 내 놈이 훔쳐간 내 물건을 찾으러 왔다. 훔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남의 바늘 하나 탐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요. 박서방이 억울함에 가슴을 쳤으나 최 부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저 아이놈. 저놈이 바로 내 집에서 도망친 노비의 자식이다. 내 노비 문서에 분명히 적혀 있거늘 내 놈이 감히 내 재산을 숨겨주고 있었더냐?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재물을 쥔 최 부자의 말은 곧 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가 부엌에서 복동이를 끌어냈습니다. 복동이는 품속의 국자를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 쳤으나 어른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어르신, 어르신. 복동이의 처절한 외침이 박서방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박서방은 눈이 뒤집혀 포졸들에게 달려들었고 평생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던 그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이빨을 드러낸 것입니다. 안 된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누구도 못 데려간다. 박서방이 마당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으나 무자비한 발길질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박서방은 포기하지 않고 기어갔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들.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냐. 최 부자는 흑투성이가 된 박서방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주제를 알아야지 감히 내 밥그릇을 건드려. 여봐라, 이놈을 관아로 끌고 가라. 양인을 유괴한 죄를 물어 곤장을 칠 것이다. 끌려가는 복동이와 바닥에 처박힌 박서방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복동이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박서방이 당하는 고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막 피어오르던 작은 행복이 짓밟힌 것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지요.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관아의 옥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구석에 박서방은 피투성이가 된 채 거적대기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곤장을 맞아 찢어진 엉덩이와 허벅지에서는 화끈거리는 열기가 올라왔으나
박서방은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자책감이었습니다. 지켜주겠다 맹세했던 그 작은 아이를 자신의 무능함 탓에 악기 같은 최 부자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복동아, 불쌍한 내 새끼. 박서방은 갈라진 입술로 아이의 이름만 하염없이 불렀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자의 집 대박관에 부엌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밝음은 따뜻함이 아닌 서슬 퍼런 감시의 눈초리들이 뿜어내는 살벌한 빛이었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 쌓인 조리대 앞에는 작은 발판을 딛고 선 복동이가 있었고 그 뒤에는 팔짱을 낀 최 부자가 매의 눈으로 아이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내 놈이 가진 재주를 다 부려보아라. 만약 내 입맛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옥에 갇힌 박서방 놈의 목숨은 장담 못할 것이다. 최 부자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복동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품속에 숨겨둔 낡은 국자를 꺼내 들었으나 손은 평소처럼 가볍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리란 먹는 이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법이거늘 탐욕에 찌든 자를 위해 억지로 칼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아이의 손발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입니다. 복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소고기를 썰고 육수를 내었습니다. 최고급 재료들이 즐비했으나 아이의 눈에는 개똥이네 주막 뒷마당에 굴러다니던 시래기보다 못해 보였습니다. 이윽고 완성된 고깃국이 최 부자 앞에 놓였습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깃국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으나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향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거만하게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꿀꺽 삼키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맛을 음미하던 최 부자의 미간이 꿈틀거리더니 이내 쨍그랑 소리와 함께 국그릇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놈, 감히 나를 능멸하느냐. 최 부자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사색이 되어 엎드렸습니다. 분명 그 냄새는 맞는데 맛이 비었다. 껍데기만 흉내낸 맛이 아니더냐. 내 놈이 비법을 숨기고 있는 게지. 그 낡은 국자에 무슨 조화라도 부린 게냐. 최 부자는 복동이의 손에서 국자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작은 몸을 웅크려 국자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국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요리사로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아이가 매질을 당할 위기에 처한 순간 대문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또 나으리 행차시오. 고을 사또가 야밤에 대박관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소문난 미식가이자 최 부자와 결탁하여 뒷돈을 챙기기로 유명한 탐관오리였습니다. 그는 박서방이 잡혀갔다는 소식과 그 주막의 요리사가 어린아이라는 기이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참지 못해 직접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사태를 수습한 최 부자는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사또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이 야심한 시각에 누추한 곳까지 어인걸음이십니까? 허허, 내 듣자 하니 천하일미를 만드는 신동이 여기 와 있다지. 내 그 솜씨를 한번 보고 싶어 왔네. 사또의 시선이 구석에 웅크린 복동이에게 꽂혔습니다. 최 부자는 순간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이가 마음을 열지 않아 제 실력을 내지 않는다면 억지로 시키기보다 판을 키워 스스로 요리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계산이 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음흉한 눈빛을 번뜩이며 사또에게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기왕이면 더 재미난 구경거리를 만드심이 어떠할지요. 저 아이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박서방 놈과 제 요리사들 간에 경연을 붙이는 것이지요. 만약 박서방이 그 신통방통하다는 맛을 흉내라도 낸다면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으나 실패한다면 거짓말을 한 죄를 물어 아이를 제게 넘겨야 할 것입니다. 요리 경연이라 사또의 눈이 흥미로움에 반짝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박서방 놈이 이기면 그들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지면
저 아이는 제 집의 관노비로 영영 귀속시키는 것이지요. 그것은 겉으로는 공정한 척하나 속은 썩은 계략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박서방이 천하의 식재료를 가진 대박관을 이길 리 만무했고 심판관인 사또 역시 최 부자의 편이었으니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사또는 무릎을 치며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좋다. 내일 정오 관아 마당에서 요리 경연을 열겠다. 온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주막으로 돌아온 박서방을 맞이한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지난밤 최 부자의 하인들이 다녀간 것이 분명했지요. 부엌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끼던 무쇠솥은 깨져 나뒹굴고 있었고 장날을 위해 준비해둔 싱싱한 채소들은 모조리 짓밟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쌀독은 깨져 있었고 말려둔 시래기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을 가장 절망하게 만든 것은 부엌 구석 산산조각이 난 채 엎어져 있는 검은 옹기였지요. 그것은 복동이가 보물처럼 아끼던 그 신비한 맛의 원천인 묵은 간장독이었습니다. 검붉은 작물은 이미 바닥에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깨진 독 조각만이 날카로운 이빨처럼 박서방의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박서방은 깨진 독 조각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재료도 장비도 비법인 간장마저 잃은 상황에서 당장 몇 시각 뒤에 있을 경연을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몹쓸 놈들. 차라리 나를 죽이지. 어찌 아이의 꿈까지 짓밟는단 말이냐. 박서방의 통곡 소리가 텅 빈 주막을 메아리 쳤지요.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정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대박관 측은 화려한 비단 천막 아래 온갖 진기한 식재료로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해댔고 그의 요리사들은 번쩍이는 새 칼을 갈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맞은편 박서방의 자리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부서진 솥 하나와 짓밟힌 채소 몇 뿌리 그리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 박서방뿐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보나 마나 뻔한 싸움이구만. 박서방이 무슨 수로 최 부자를 이겨? 저 착한 양반이 어쩌다 저런 꼴을 당해서 안타까워 못 보겠네. 그때 포졸들에게 이끌려 복동이가 경연장에 나타났습니다. 하루 사이 부쩍 야윈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묶여있던 포승줄이 풀리자마자 박서방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복동아, 몸은 성한 것이냐? 박서방은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미안하다. 다 틀렸다, 놈들이. 놈들이 간장독을 다 깨버렸어. 재료도 다 못쓰게 만들고. 우린 이제 끝이야. 박서방의 말에 복동이의 시선이 깨진 속과 흙투성이 채소들로 향했습니다. 일반적인 요리사라면 포기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박서방의 손을 잡으며 어른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저씨, 간장이 없으면 소금을 쓰면 되고 배추가 없으면 뿌리를 쓰면 돼요. 하지만 그 간장이 없으면 내 맛이 나지 않을 텐데. 아니요, 맛은 독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동이는 자신의 가슴을 작은 주먹으로 툭툭 쳤습니다. 여기요, 아저씨가 저를 살릴 때 끓여주신 그 미음처럼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맹물도 약이 되는 법이지요. 복동이의 말은 마치 새벽종 소리처럼 박서방의 혼미한 정신을 깨웠습니다. 박서방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요리에 실패했던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늘 남의 눈치를 보고
맛을 흉내내기에 급급했기 때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재료가 가진 생명을 존중하고 먹는 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장인이었지요. 시작하라. 사또의 명령과 함께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연의 주제는 가장 귀한 손님에게 대접할 국밥이었습니다. 최 부자 측 요리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쇠고기 양지와 전복, 인삼을 꺼내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하였고 화려한 불쇼와 칼질 소리가 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와 박서방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망가진 재료들 뿐. 박서방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자 복동이는 주막 텃밭 구석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서리를 맞아 시커멓게 변한 배추 겉잎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흙이 묻은 무 꼬투리와 팥뿌리들을 소중하게 씻어냈습니다. 이걸로 국을 끓인다고? 박서방이 의아해하자 복동이는 시익 웃으며 품속에서 그 낡은 국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배고픈 사람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버려진 겉잎 하나도 귀한 고기보다 맛난 법이지요. 복동이는 깨진 솥 대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이가 다 빠진 뚝배기 하나를 화덕에 올렸고 맑은 물에 무 꼬투리와 팥뿌리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소여물이나 끓일 법한 재료로 경연을 하겠다는 꼴이 우스웠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콧노래를 부르며 승리를 확신하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연장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 측의 화려한 고기 냄새는 금세 질리는 느끼함으로 변해갔지만 복동이의 냄비에서는 은은하고 구수한 흙내음, 아니 겨울을 이겨낸 생명의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으나 깊었고 자극적이지 않으나 침샘을 자극하는 기이한 향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비오듯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부지런히 불을 떼며 아이의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가슴 속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지요. 아이의 작은 손끝에서 피어오를 기적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동이는 깨진 간장독 대신 굵은 소금 몇 알을 집어들더니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뚝배기가 끓어오르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재료들이 모든 맛을 토해내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 찰나의 순간 복동이의 국자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제 됐어요. 복동이의 낮은 속삭임과 함께 냄비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운 고기 냄새를 뚫고 맑고 청아한 국물 향기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또의 코가 벌름거렸고 비웃던 최 부자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짓밟히고 버려진 것들이 모여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것은 숨막히는 정적뿐이었습니다. 화려한 고기 냄새가 진동하던 최 부자의 천막 쪽에서도 초라한 냄비 하나가 끓고 있는 박서방의 자리에서도 누구 하나 섣불리 입을 여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직 봄바람을 타고 흐르는 맑고 그윽한 국물 향기만이 사람들의 코끝을 간지럽히며 홀린 듯 침을 삼키게 만들었지요. 그것은 배고픈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투박하지만 따뜻한 기억을 소환하는 향기였습니다. 드디어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단상에서 내려와 먼저 최 부자의 요리 앞에 섰습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소갈비찜과 전복죽이 화려한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는 은수저를 들어 국물을 맛보았습니다. 과연 대박관이로구나. 육수에 깊이가 있고 고기는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듯하다. 사또의 칭찬에 최 부자는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천하의 진미만을 골라 3일 밤낮을 고아낸 보약 같은 음식이옵니다. 감히 저따위 쓰레기 재료로 끓인 국물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최 부자는 박서방 쪽을 곁눈질하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으나 복동이만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냄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입가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며 느릿한 걸음으로 박서방의 조리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뚝배기 안에는 막디 맑은 국물 속에 거무튀튀한 시래기와 묵고투리만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소여물이나 다름없는 비주얼의 구경꾼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걸 사또께 드시라고 내놓다니 박서방이 단단히 미쳤구먼. 사또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들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코끝을 맴도는 그 향기, 화려하지 않으나 묘하게 마음을 잡아끄는 그 냄새에 이끌려 마지못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사또가 국물을 후루룩 삼키는 순간 관아 마당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국물을 넘긴 사또의 눈이 쟁반만하게 커지더니 들고 있던 숟가락을 쨍그랑하고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숟가락을 집어들어 허겁지겁 국물을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체면도 잊은 채 국물을 들이켜던 사또의 눈가에서 주르륵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에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또께서 우신다. 대체 무슨 맛이기에? 저게 독약인가? 아니면 꿀물인가? 한참을 국물에 얼굴을 묻고 있던 사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의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목소리로 복동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이야, 도대체 여기에 무엇을 넣은 것이냐? 어찌하여 이 국물에서 돌아가신 내 어머니의 품냄새가 난단 말이냐? 사또의 고백에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사또가 알아누웠을 때 어머니가 밭에 버려진 채소 뿌리들을 모아 정성껏 끓여주었던 그 생명의 맛, 권력과 돈에 취해 잊고 살았던 그 순수한 시절의 기억이 국물 한 숟갈에 파도처럼 밀려왔던 것입니다. 복동이는 품속의 낡은 국자를 만지작거리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넣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드시는 분의 속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소금, 그리고 겨울을 견뎌낸 무의 단맛뿐입니다. 마음. 그래, 마음이라. 사또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사기다. 사기야.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최 부자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고 도저히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하의 식재료를 쓴 내 음식을 두고 저런 거지 발사계 같은 국물에 눈물을 흘리시다니요. 사또께서 무엇에 홀리신 게 분명합니다.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박서방의 뚝배기로 달려들었지요. 내 직접 맛을 보고 이 사기극을 밝혀내리라. 최 부자는 국자째 국물을 퍼서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헌데 목구멍을 넘어간 국물이 뱃속에 닿는 순간 최 부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함, 혀끝을 감싸는 은은한 단맛, 그리고 무엇보다 텅 비어있던 자신의 마음을 꽉 채워주는 듯한 깊은 위로의 맛이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아니, 어째서 눈물이 나는 것이냐. 최 부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평생 돈으로 맛을 살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비싼 재료가 곧 맛이고 화려한 기교가 곧 실력이라 믿었지만 이 초라한 국물 앞에서 그의 신념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으나 그의 혀는 이미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맛은 자신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진심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최 부자는 뒷걸음질 치다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맛은 설마
공포에 질린 최 부자의 시선이 복동이의 손에 들린 낡은 국자에 고정되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국자의 손잡이, 그곳에 새겨진 작은 문양을 본 순간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대령숙수, 저것은 전설의 대령숙수 민씨의 국자가 아니더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대령숙수 민씨, 그는 조선 팔도 최고의 손맛을 가졌으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억울하게 궁에서 쫓겨난 뒤 자취를 감췄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동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칼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국자는 사람을 살리는 물건이라고. 욕심으로 채운 솥은 독을 만들고 정성으로 채운 솥은 약을 만든다고 하셨지요. 복동이의 말은 비수가 되어 최 부자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최 부자가 그토록 탐냈던 것은 복동이의 기술이었으나 정작 그가 가져야 했던 것은 요리사로서의 마음가짐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탐관오리의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맛을 통해 잃어버렸던 양심의 한 조각을 되찾은 심판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최 부자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최 부자는 듣거라. 너는 재물에 눈이 멀어 양인을 핍박하고 신성한 음식을 투전판의 도구로 삼았으며 무엇보다 거짓으로 사람의 혀와 마음을 속이려 했다. 사또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쳐서. 최 부자가 납작 엎드려 빌었으나 사또의 호령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이 경연의 승자는 개똥인의 주막의 박서방과 복동이다. 약속대로 박서방의 빚은 모두 탕감하고 무고한 사람을 괴롭힌 최 부자에게는 곤장 30대를 쳐서 그 죄를 엄히 물으라. 관아 마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박서방과 복동이를 애워싸며 환호했습니다. 억눌려 살았던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요리 경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이 정성과 진심만으로 거대한 권력을 이겨낸 통쾌한 반란이자 승리였던 것이었지요. 박서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은 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동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복동이는 그런 박서방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씩 웃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건 우리가 함께 끓여낸 맛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고 웃었습니다. 그 시각 곤장 형틀에 묶인 최 부자의 비명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가 실현되는 소리였기 때문이었지요. 해질녘 붉은 노을이 문경세제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박서방과 복동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부서진 부엌과 깨진 독들이 널려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동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꾸나. 네, 어르신, 불은 다시 피우면 되니까요. 박서방은 낡은 살인문을 고쳐 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노을 속에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복동이의 할아버지, 전설의 대령숙수 또한 하늘 어딘가에서 흐뭇하게 이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지요. 그렇습니다. 망해가는 주막에 하룻밤 묵어가던 그 꼬질꼬질한 아이는 맹물을 꿀물로 바꾸는 요술을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식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뜨끈한 국물 한 그릇으로 데워줄 줄 아는 진짜배기 요리사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박서방과 복동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개똥인의 주막은 문경세제를 넘는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러가야 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무너져가던 흙담은 튼튼한 돌담으로 새로 쌓아 올려졌고 비가 새던 지붕에는
황금빛 볏짚이 두툼하게 얹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주막을 채우는 공기였습니다. 과거에는 한숨과 근심만이 가득 차 냉골이나 다름없었으나 이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구수한 국밥 냄새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사랑방이 된 셈이지요. 박서방은 더 이상 쭈그려 앉아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주막의 주인으로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넉넉한 웃음으로 맞이했습니다. 비록 음식 솜씨는 여전히 없었으나 손님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부족한 반찬을 채워주는 그의 인정만큼은 복동이의 국물만 못지않게 진국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비단옷을 입은 관리들이 주막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임금님의 수라상을 관장하는 사홍원에서 나온 관리들이었습니다. 복동이가 전설적인 대령숙수 민씨의 후손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를 궁궐로 데려가기 위해 친히 왕명을 받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민숙수의 손자라지? 너의 그 신묘한 재주를 구중궁궐에서 펼쳐보거라. 임금님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면 부귀영화는 따놓은 당상이다. 관리의 제안에 주막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천안 주막의 요리사에서 일약 임금님의 요리사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박서방 역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자식 같은 아이가 출세할 길이 열렸으니 기뻐해야 마땅했으나 한편으로는 아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지요. 복동아, 어서 따라 나서거라. 내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너도 이제 큰 물에서 놀아야지. 이 좁은 주막은 있고. 박서방의 목소리가 끝내 떨려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도마질을 하던 복동이가 칼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오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관리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박서방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녀석아, 이게 무슨 망발이냐? 다시 없을 기회건을. 어르신, 아니 아버지, 복동이가 처음으로 박서방을 아버지라 불렀던 겁니다. 그 한마디에 박서방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복동이는 박서방의 거친 손을 잡으며 관리들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지요. 제 할아버지는 궁궐에서 쫓겨나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맛있는 밥은 높은 분의 상에 오르는 화려한 밥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가장 간절할 때 먹는 따뜻한 밥 한 끼라고요. 복동이는 주막 평상에 앉아 국밥을 먹고 있는 지게꾼들과 장돌뱅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지친 이웃들의 빈속을 채워줄 때 제 국자도 비로소 춤을 춥니다. 부귀영화보다는 이 따뜻한 주막의 부뚜막을 지키겠습니다. 관리들은 복동이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탄식 섞인 감탄을 내뱉으며 돌아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손님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고 박서방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복동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저를 살려주신 아버지 곁이 저에게는 궁궐입니다. 두 부자의 뜨거운 포옹에 주막 안의 모든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천륜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지요. 주막이 번창할수록 두 사람은 더욱 낮은 곳을 살폈습니다. 매달 금음날이면 주막 문을 활짝 열고 마을에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과 부모 잃은 아이들을 불러 국밥을 무료로 대접했습니다. 과거 박서방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도 아이를 위해 마지막 쌀을 털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국밥을 보은 국밥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밤 영업을 마친 주막 마루에 박서방과 복동이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산바람에는 아카시아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박서방은 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복동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열어보거라. 복동이가 꾸러미를 풀자 그 안에는 머리카락 한 올 흘러내리지 않게 동여맬 수 있는 깨끗한 무명 두건과 소매를 단단히 여밀 수 있는 팔토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며칠 밤을 새워 서툰 솜씨로 직접 바느질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주막의 진짜 주인이다. 나는 그저 내 조수 노릇이나 할 테니 너는 마음껏 내 요리를 펼치거라. 복동이는 두건을 가슴에 품고 박서방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제 평생 아버지께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진지상을 차려 올리겠습니다. 박서방은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이 못난 놈이 이제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며 사는가 봅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습니다. 문경세제 고갯마루에는 여전히 개똥인의 주막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예전의 초라한 초가집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발길과 정성이 더해져 고풍스럽고 웅장한 기와집이 되었지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된 박서방은 양지바른 평상에 앉아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엌에는 어느덧 장년이 된 복동이가 듬직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스승님, 육수 맛이 어제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젊은 제자의 물음에 복동이는 빙그레 웃으며 낡은 국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손잡이가 다 달아빠진 그 옛날 어린아이가 품고 왔던 바로 그 국자였습니다. 혀로 맛을 보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보거라. 오늘 날씨가 차지 않느냐? 추위에 언 손님들의 몸을 생각하면 불을 조금 더 떼고 생강을 한쪽 더 넣어야 하는 법이다. 기술은 손끝에 있지만 맛은 가슴 끝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지요.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습니다. 망해가는 주막을 일으켜 세운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나 요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고픈 아이를 외면하지 않았던 박서방의 착한 심성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 썼던 복동이의 진심이 만난 결과였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누군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하고 따뜻한 마음, 바로 정성이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위대한 재료였던 것입니다. 복동이는 끝내 조선 최고의 요리사가 되었으나 스스로를 대령숙수라 칭하지 않았고 평생 개똥인의 주막의 복동이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박서방과 함께 서민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는 삶이 궁궐의 높은 담벼락 안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저녁, 박서방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버지, 기침하셨습니까? 저녁 진지를 올릴까요? 뭐냐? 오늘은 내가 처음 끓여주었던 그 시래기 죽이 유난히 생각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곧장 따뜻하게 지어 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부엌의 불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고 밥 짓는 냄새가 문경세제 골짜기를 타고 구수하게 퍼져나가며 길 가는 나그네들의 발길을 또다시 주막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백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